치울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앉으시고. 영원히 여기 앉으세요. 누가 하는 된장? 우리 시청자들이 미치게 보고 싶어 하셔서. 진짜? 네, 지금 노래 미치게 보고 싶은데 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이요? 네네.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기 괜히 저기 양복 입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너무 더우실 텐데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많이 더워요. 아, 나 이 기계가 많아서 당연히 불필요하다. 에어컨이요? 네. 이게 이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에어컨 비용을 담당해요. 네, 우리 요즘에 원래는 여기가 되게 더웠는데 에어컨 자, 우리 잘생기셨다, 벌써. 자, 여러분, 진정들 하시고요. 네, 여러분, 벌써 우리 두 번째 만나 뵈시는 분이죠? 자, 와, 잘생겼다. 자켓 벗으세요. 잘생기셨네요. 그 집 더워요. 걷어 벗죠. 예.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막 옷을 벗으시라고. 벗으세요. 예, 벗으세요. 너무 더워요. 예. 시킨 대로입니다. 네네네. 자, 새로 오신 잘생긴 남자분의 옷을 벗기고 있어요, 지금. 예, 19금 걸어야 되나요? 네. 잘 어울리고 있다. 잘 앉으시고요. 아, 우리 시청자가 농담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해치지 않아요. 네. 자, 우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한 6개월 됐죠. 그렇죠. 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 한번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너무 바쁘시길래, 너무 잘 나가시길래. 아니, 뭐,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공천도 못 받고, 고생만 디립다 하고, 그래요. 그러고 있었죠, 뭐. 그래요. 죄송해요. 그들은 사실 뭐, 우리 집에 왔다 가신 분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당대표 경선 끝난 다음에 방송을 좀 접었었잖아요. 쉬었다고 네, 들었어요. 방송 접어버리고, 이 산천을 떠돌다가, 산골에 들어갔는데 누가 혹시 아프리카 방송하는 분 아니에요? 깜짝 놀래갖고. 와. 아, 한국에서는 안 되는구나. 돌아왔죠. 자, 우리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박용진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대변인 하고 있고요. 영광스럽게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그 박용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 그래서 네. 누가 그 얘기를 전하시면서 왜 한 번 또 안 나오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막 졸랐습니다. 전화해서. 네. 오늘 한번 뵙고 싶다고.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쪽에 이제 꽃다발 올라오고 있죠. 아이고, 예, 예. 화이팅 멋져.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본방이고, 예. 중계방 첫 번째 칸, 두 네. 번째 칸. 네. 네, 자,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모든 방이 꽉 찼어요. 여러분, 자, 진정들, 뭐, 미남이 나타나니까 난리도 아니네요. 어머, 중계방 줄여! 자, 진정들 해. 우리 집 컴퓨터 몇 개 안 돼! 자, 자, 지금 중계방 지금 막 5개까지 생겼는데, 안 돼요! 자, 여러분, 중계방 3층으로 모여주세요. 뭐, 굉장히 많이들 기다리셨나봐요. 자, 예. 자, 중계방 3층으로 모여주세요. 3층. 예. 자, 중계방 3층으로 단일화하라. 예. 자, 중계방 1, 2층은 그대로 두시고요. 4층에 계신 분들이 3층으로 내려와 주세요. 4층에 계신 분들, 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중계방 3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방에 계신 분들 살짝 올릴 테니까요. 반응이 뜨거운데요? 요즘 굉장히 잘하셨는지 아니면 욕을 먹은 건지. 자, 우리 민주당 대변인, 예, 우리 박용진 대변인님 모시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 본방에 계신 님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중계방 3층으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1층, 2층. 여기를 우리가 3층으로 볼게요. 여기를. 이제 이쪽이 이제 세 번째 방이니까. 네. 예, 여기를 보시면 되고, 저는 이쪽으로 볼게요. 자,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지난번 왔을 때보다 기계수가 더 늘었어요. 그땐 3개였고. 지금 예, 뭐 지금 하나, 둘, 예, 이것까지 치면은. 4개.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얘는 이제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제대로 되나, 요건 안드로이드는 되나, 이것까지 다 감시를 하면서 보는 거죠. 예, 이게 진짜로 모니터를 위한 모니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바일이, 그러니까는 아프리카가 모바일 대세가 됐어요. 그래요. 어이구, 민초임님 감사드리고요. 예, 아빠의 정추님, 겨울이잖아님, 쌍둥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향력이 꽤 큽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 수 나오고 있죠.
1390분, 그다음에 네. 1200분, 한 2500분 네. 이상이 보고 계시는데, 예. 자, 오늘 우리 방송에 오셔서 하실 말씀 많다 그랬잖아요. 많아요. 예. 예. 다 하세요. 그냥. 뭐, 우리 없잖아요. 뭐 형식이 없으니까. 아니. 요즘에 제일 큰 고민부터 얘기를 하시죠. 제일 큰 고민? 예. 아니, 뭐, 인사말부터 하시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저 들을게요. 준비 아무것도 안 하셨군요. 네. 전 요즘에, 아니, 우리 박용진 대변인님이 이제 텔레비에 나올 때, 또는 이 신문 기사에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내지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들을 어쩌면 이렇게 딱딱 정말 찰지게 뽑아내는지. 그걸 보면서 막, 우리 방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박수 쳤어요. 확실히 감각이 있으니까 젊은 감각이라 사실 이제까지 민주당 대변인들이 왜 말 너무 고르고 점잖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말 고르고 왜 문제가 안 되려고 돌려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 말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박 대변인님이 오신 다음부터 너무나 선명하게 이 우리 민주당이 이 국민과 호흡한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아 근데 고민은 네. 진짜 고민이에요. 왜냐면 네. 요즘 최근에 제가 브리핑을 하면 3개, 4개씩을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전부 다 이 박근혜 아니면 검찰 이 두 개인 거야.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거나 개인이거나.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우리 대변인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뭐 자기 문제 아니니까 사람들은 다 그럼요. 그래 뭐 아, 박근혜 대변인인데 그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 이른바 저는 뭐 불체포 특권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그렇지, 포기할 것도 없어 나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아 근데 여튼 검찰하고 하는 거는 박근혜 그 의원을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건 대단히 역사적인 문제거나 그의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개인적 사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정치적 비판을 하는 거라서 뭐 사실은 그래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치사한 가지고 거지. 마음속으로 꿍하실지 모르지만 대놓고는 뭐라고 안 하실 텐데 이 검찰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아시겠지만 뭐 다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잖아요. 다들 자기가 부끄러운 게 있거든. 2점이든 3점이든. 근데 그거를 검찰이 굳이 그거를 들춰보시겠다고 하시거나 이러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 하고 야당이 보통 이 검찰이 하면 야당 탄압이다 하고 이제 달라들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 자기가 좀 구린 돈을 받았어도 검찰이 그거를 공개하고 수사에 들어가면 정치 탄압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그냥 뭐 무시하고 다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거나 멱살을 한번 잡거나 눈을 부릅뜨면 이 야당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눈을 깔거나 뒤로 한 발 물러서거나 이랬는데 최근에 민주통합당의 양상은 좀 많이 달라졌다. 예. 그래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박지원 원내대표를 그 저축은행으로 걸려고 하니까 일단 본인이 전투력이 막 이것 봐라 이러면 막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가만히 지켜보던 최고위원들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열심히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상황이 그런 거죠. 네. 검찰이라고 하는 동네 불량배가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하면서 눈을 확 이렇게 검찰이 움찔했어요 지금. 움찔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한 번은 그 내 친구 수사를 강압적으로 했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날 저녁 다 돼가지고 검찰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거짓말했다. 우리한테 사과해라 이런 거죠. 어머. 내용이 뭐냐면 그 이해찬 대표의 친구에게 이해찬에게 돈을 줬냐? 이해찬 대표 말씀 그거였어요. 이해찬에게 돈을 줬냐? 2억 줬다고 해라. 불어라. 나중에 뭐 1억 줬다고 불어라. 아니면 뭐 500만 원 정치자금이라도 줬다고 불어라. 그러면 봐주겠다.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70번이나 불러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뻥은 뭐냐면 와서 이게 또 사람이 골 때려서요. 불러뻥? 예, 불러뻥. 그 교도소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하루 삼시세끼 밥 주고 이렇게 편한데 수사한답시고 불러내면 이 꽁꽁 묶입니다. 그렇지. 꽁꽁 묶여서 그 닭장차에 실려서 검찰청에 있는 또 이 대기실은 그냥 창도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에 한 뭐 10시간씩 가다 놓고 잠깐 불렀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내일 조사합시다. 뭐 바쁘니까. 이래버리면 이제 사람이 이 마음의 상처가 크죠. 몸도 힘들고. 그런, 어떻게 잘하냐고요? 한 3번 잡혀가 보세요. 그러면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막 70번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양반을.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수사에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고 내 친구를 이렇게 괴롭힌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을 하냐 하면서 이제 버럭 화를 내신 거죠. 최고위원회 때. 그 발언을 전해들은 검찰의 그 변명은 우리가 당시 저축은행 수사팀을 다 확인했는데 강압 수사한 적 없단다. 그 얘기 듣고 다 웃었죠. 일단 우리가. 아니 그러면 저 위에서 누가 검찰 간부가 야 강압 수사한 놈 나와. 얘 접니다. 부장검사님. 확인하게 이제 강압 수사한 사람 나와라 이런 거구나. 그런데 강압 수사한 사람 없다. 그걸 근거로 사과해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그 지들을 강압 수사가 아니라 일반 수사다. 그래서 내가 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표님 지금 저 검찰 반응 나왔습니다. 뭐래? 버럭 그러시길래 저한테 화내실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과하라는데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말한 놈 이름하고 직위가 뭐야? 그거 저는 모르고요. 대검 관계자로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하지 말고 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름 까고 직위 까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브리핑룸으로 가서 익명이라고 하는 장막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우리도 당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명예와 이름을 걸고 했으니 니네도 직위와 이름을 걸어라.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우리 해찬이 오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검찰이 내부도 아니 박지원 하나 이렇게 해갖고 대충 다 그 동네 겁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목포 할복 발언 이런 거까지 해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복 발언 뭐예요?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하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딱 배수진을 치고 거기에 뭐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이게 상당히 집중포화를 잘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인도 이렇게 하나씩 얹지만 최고위원 때 야당 정치인을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을 이렇게 겨냥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그것도 아주 치사해요.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잡아가겠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수사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이래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냐? 어딘가 짚혀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짚히고 그리고 이 수사팀이 아닌 데서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럿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더럽혀진 명예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박지원 대표야 본인을 막 따라다니잖아 언론이.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네 마디 할 수 있거든. 근데 일반 박지원 대표에 비해서 스피커가 작은 정치인이거나 야당 관계자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이제까지 민주당이 주로 그렇게 당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게 정두원. 네. 정두원 부결은 지네가 시켜놓고 민주당한테 또 덮어씌우게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라. 왜 웃으세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지네가, 자기들이 난리 쳐놓고 민주당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랬어요. 근데 매번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항상 문제가 내가 몇 년을 지켜봤죠. 2004년부터 민주당을 보면서 가장 열받는 게 그럴 때 대처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괜히 당하고 네티즌들한테 반론도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맨날 등신처럼 당했는데 어머 이해찬, 박지원, 박용진 너무 잘해. 저까지 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잘해. 그래서 난 진짜 이해가 됐어요. 아니 왜 민주당이 그러면 이번 부결을 주도하고 기획했는데 왜 사퇴는 이한구가 하냐? 난 그 아저씨가 더 웃기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야당이 주도했다고 막 욕해놓고 왜 이한구가 사퇴? 그리고 오늘 또 박근혜가 또 사과했대?
하여간, 그러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쪽 원내대표 날리기가 쉽겠더라고요. 국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뻘짓하면, 대신해서 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저 대선 주자는, 이제 사과하고, 뭐, 이런가 봐요. 진짜. 약간, 그래놓고 우리한테 계속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건, 좀, 느닷없는 그러니까 사람들. 도대체 맨날 민주당이, 그러니까 늘 가만 보면, 그렇게 딱 쳐줘야 될 때, 왜 그거 이제 공격 지점. 당장 딱 쳐야 되는데 맨날 시간을 어기는 거야. 우리가 이게 젊은 사람들 감각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는 30분이 그렇죠, 사실 그렇죠. 성패를 좌우하는데 그게 없었어. 근데 진짜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즉시치기. 응? 제가 그 배지를 못 따라서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변실에 늘 상주하고 앉아가지고 전애들 뭐하나 감시하고 있다가 주로 이제 저 박지원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하고 저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뭐 저는 나는 별로 안 친해. 나 요즘에 좀 멋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뭐 연세도 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또 그리고 되게 구정치란 느낌이 되게 강했죠. 아니, 말 가려서 하시네. 구태정치 뭐 이렇게 그치, 얘기를 구태정치. 얘기되고 그래서 그 당대표 1월달에 당대표 경선할 때도 그때도 나도 별로 안 좋았어. 제가 주로 공격하고 예. 박지원 대표는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로 좀 해서 그때 내가 1월달 전당대회 때요. 박지원 대표 이렇게 후보를 찍었는데 절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버렸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짜 죄송했어요. 원내대표님. 근데 그 박지원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 내 대변인이고 그분이 비대위원장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하루는 그 7인회 기억하세요? 우리 저 박근혜를 옹호하는 7명의 그 할아버지들, 뭐 김용환 뭐 이런 분들인데요. 이 7인회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 7인회 가지고서 막 공격을 하고 서양이 부부와 박지만 서양이 부부의 이후에도 막 박지원 대표가 막 공격을 했어요. 박근혜 의원이 막 발끈 이제 하고 막 그러던 때였는데 오늘 전화를 갑자기 예 대표님 접니다. 그랬더니 나 혼자 하게 둘 거야? 너도 좀 공격해 막 이러더라고요. 아 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박근혜 그다음에 검찰 관련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런 뭐 특히나 이 종북 논쟁 막 만들 때 다들 뭐 대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즉각 대응하고 만경된 너도 가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박근혜한테 그랬더니 거기 움찔하더라고요, 정말. 그 확실히 박근혜 1인 정당이야. 박근혜가를 치면 휘청해. 조용히 해요. 막 달라들거나. 그 진짜 웃기는. 근데 7인회가 그러니까 7명의 할아버지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자꾸 막 7인회 나는지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뭐 사람 명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명수는 사람 구체적인 이름들은 기억나지 않는데, 여튼 유신 때와. 있었던. 근데 지금 강창희 국회의장도 거기에 소속 멤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인회를 박지원 대표가 공격하니까 일단 박근혜 그 의원의 반응은 들어본 적이 없다. 7인, 그분이 뭐 이렇게 발뺌하는 그러니까 어법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였어요. 이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김용갑 그 전 그 의원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빨이 잘 안 맞은 거지, 서로. 김용환 전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어. 버리장머리 없는 박지원, 뭐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뭐 수국 꼴통이라고 그랬거든, 박지원 대표가. 수국 꼴통 했더니, 국가 원로에 버리장머리 없이. 근데, 그러니까 각각 다 인정을 한 거죠. 박근혜. 전 대표, 전 비대위장만 못 들어봤다 그러고.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러는데 그 순간 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밥 먹는 모임이에요. 자주 보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칠푼이가 그 일곱을 얘기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잠깐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칠푼. 그래서 저의 유명한 논평이 나간 겁니다. 남들은 다 있다고 하고 본인이 참석했던 자리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 거울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하실 태세다. 그랬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게 좀 터지겠구나 싶으면 어디서 하느냐면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웃고 막 바삭바삭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7인의 건은 그렇게 해서 거울 박지원 보면 아줌마 누구세요? 그럴 사람이잖아요. 저 다 밥 먹었다는 사람 밥 먹었다고 다 인정하고 만났다고 그러는데 버르장머리 없다고 뭐 화내고 화내고 그러고 자기는 있는데 모른다. 자기는 전 몰라요 이러는 거 보면 거울 보고 되게 뉘시냐고 물어볼 태세가 맞죠. 안 적어놔서 그래요. 에? 숫자를 안 적어놨어. 그렇지. 예. 여튼 박근혜 공격, 저 새누리당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공격, 검찰 공격 이런 주로 이쪽으로 좀 많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나 혹은 제가 많이 그동안 쌓아둔 정책의 이 다양하고 풍부함 이런 것들을 드러낼 겨를이 없어 겨를이. 하루가 멀다고 새누리당이 사고치고 오늘은 또 청와대까지 거들어가지고 한 명 또 청와대가 뭐 했는데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저 청와대 부속 1부속실장 5년 동안 비서였던 사람 잡혀간 거? 잡혀가진 않았고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측근비리 오늘 아침부터 터졌던 또 터진 거죠. 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형님도 사고 치시고 안에 있는 부속실장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다니는. 부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속실, 옛날에 그 군대에서 그 장군, 사단장 부속실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바로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일 최측근 비리가 이제 오늘 또 제기돼가지고 문제가 커졌죠.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늘 데리고 다녔다는 바로 그 남자. 네, 예,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뇌물.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게 이상득 전 의원만 해도 그렇죠. 걸린 게 그 정도. 이걸로 가볍게 털고 가기. 그래서 우리가 먼지털이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상황 깨서 왼쪽에 뭐 좀 묻으셨습니다. 이렇게 털어주는 게 지금 검찰의 역할이에요. 그럼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하다 보니까, 어제는 진짜 BBK 가짜 편지, 무혐의 발표하고 나서는 이거를 좀 제발 어떻게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검찰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는 그동안 다 했고, 비판이나 비판은 다 했고, 이제 좀 새롭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BBK 하면 또 박영선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진짜, 화가 빡 나 있는 그 문자지. 이것들이 진짜, 그러더니,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바빠 죽겠는데 이때 도둑고양이처럼 해? 그래서 내가, 이거 좋네. 더 이상 갖다 붙일 얘기도 없는데 잘됐다. 이거 박영선 걸로 이렇게 하나 붙였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디도스는 배우가 없고, 그 다음에 민간인 불법 사찰은 윗선이 없고, 청와대 내곡동은 혐의가 없고, 이번 BBK 가짜 편지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를 저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추적자에서 나오잖아요. 추적자 보세요? 너무 재밌죠. 우리 방송에서 그거 지금 밀고 있잖아. 그래? 너무 재밌어. 그래서 거기서 그 검사가 꼭 그 얘기 매번 반복하던데 그 얘기를. 원숭이한테 검사복만 입혀놔도 생소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계속. 그러니까 너희는 원숭이다. 이 얘기보다 훨씬 더 얄밉게 잘하더라고. 그게 그 얘기. 네, 그게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처럼 일하냐, 검사복 입혀놓으면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 건데요. 이거 검사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죠. 모 방송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그런다고 봐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되게 저쪽에서 보면 얄미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곧 저쪽에 대검의 고위 관계자 한 분을 찾아뵙고 제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살았는지 말씀을 따로 드릴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검찰도 자기들이 그따위로 수사 발표해놓고서 칭찬받을 거라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혹시 검찰에서 연락 오면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보통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조직원들이 네. 600, 800, 1434 더하기 1300, 2600 몇십 명 되니까 우리 조직원들이 또 안 믿어. 아니 우리 조직원들이 믿을 수 없어. 아니 몰라서 그러지. 야 잘한다 막 이래놓고 이제. 그거 몰라요? KBS 뭐요? 그 사건 몰라요? KBS에서 네.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우리 생방송에서 했잖아. 우리 KBS 뉴스 게시판 박살났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당장 사퇴해라 이런 바람에 난리 났었어요 거기.
근데 아마 저 검찰이 저를 잡아가면 무슨 이제 박용진이 자기를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잡아가겠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다른 건수를이라도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데 저도 잘 모르는 그 한정을 어떻게 찾아낼지는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추적자에 나오는 그 헤라의 대사.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잊혀진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위조하고 조작해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의혹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제 별명이 음모녀예요. 예. 하여튼 건드리기만 하라네. 예. 정모 영상. 정모 영상을 또 왜 틀으라 그래. 예. 언제 뭐 하셨어요? 아니, 우리 방송에서 정모를 했는데, 왜 지난번에 MBC, MBC 파워 콘서트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방 시청자들이 이제 몰려갔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보여줘라. 그러니까 우리 방에 힘을 보여주라고 이제 세과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뭐 쉬었다 가는 김에 가만히 있어보자. 그게 어딨나?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하도 지나간 얘기라. 날짜가 6월 30일쯤인데, 4분 만에 보기 있었는데, 파워 콘서트 라이브 영상, 6월 30일 지나서 2페이지 끝에 있겠구만. 4분 만에 보기. 그러네. 요거, 이제 그냥,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날 MBC 파워 콘서트에 200명 이상 안 오면, 200명에서 모자란 왜 이래? 지금 이제 다운받고 있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200명이 안 되면, 내가 이제 200에서 모자란 숫자만큼 방송을 안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날 370명 왔잖아. 그래서 지금 자기들 새과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으세요. 이게 이제 본 무대예요. 콘서트 본 무대. 내가 한 가지 못하는 말, 내가 한 가지 못 듣는 말, 사랑해 널 사랑해 한마디를 가슴에 숨겨놓고 내게 눈물만 주었던 말, 내게 아픔만 주었던 그 말을 이렇게 널 보내니 못하는 말, 널 사랑해. 지금 곁에서 있는데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지 내 맘은 모르는 박근혜 붕대 투혼이 뻥은 아니구나 이런 걸 아냐. 악수라니까 여기가 너무 한 번만 돌아봐. 너 하나만 바라는 나. 사랑이 너를 부르는데 먼 곳만 보고 아파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한 가지 못하는 말, 내가 한 가지 못 듣는 말.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조직원들이 만약에 누가 부당하게 뭔가 온갖 누명을 씌워서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정도 숫자는 모이겠구나. 뭐 이렇게 괴롭히시면 우리 박용진 대변인님은 우리 방 최고 인기 스타예요 요즘에. 지금 민주당 3스타 이해찬 당대표, 이해찬, 박지원 원내대표, 박용진 대변인. 진짜요? 이 급이에요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통쾌하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당해왔는데 이제 대변인 들어간다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엄지손가락 올라줘. 자, 우리 박용진 대변인 지켜주시겠다. 엄지손가락. 예, 박용진 대변인 건드리지 마라. 엄지손가락.
예, 이거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대변인이 인기 있기는 처음이죠. 네. 아, 그런가? 아니, 우리 옛날에 유은혜 의원님이 대변인으로 인기 끌고, 이거 봐봐. 오. 이제 난리 났고, 막 매개해서.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자, 당당하게 하세요. 네. 예, 당당하게 하시고, 누가 괴롭히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잠깐만. 예.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시작하잖아요? 언제, 그 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일정, 예, 제가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룰 미팅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모바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현장 투표 가중치는 얼마나, 요런 것들을 놓고 약간 캠프 간에 이렇게,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경쟁이니까 슬슬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이쪽 저쪽에서 이제 한 번씩 까죠. 태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도 뭐 이렇게 퉁퉁 치면서 이렇게 우리들끼리 하는데 요 정도는 좋아요. 요 정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끼리 서로 견제도 하고 비판도 좀 날려주면서 서로 약간의 신경적 모드로 가는 건 이제 좋죠. 긴장감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될 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2007년 경쟁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좋은 건, 이제 감이 좋은 건, 이 손학규 대표가 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다들 카피가 그냥 예술이잖아요. 근데 뭐 맘 편한 사회. 몰라. 아, 몰라요? 잘 몰라. 손학규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를 늘리면 우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이 된다. 우리 너무 일 많이 한다, 우리. OECD 국가에서 최고다. 그래서 이 저녁이 있는 삶을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저녁에, 넥타이 풀어놓고 술 먹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런 거야. 여유가 좀 필요해.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마음에 확 와닿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학규를 지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이제 민주당이. 사무치게 저녁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런 걸 이제, 아내와 캔맥주 하나를 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남편들은 생각하고,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와 같이,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의 시간이 없죠. 저녁에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에 아이를 뭐 건사한다 하더라도 7, 8시에 막 와서. 그러니까 막 집안일을 던져놓고, 막 밥 해서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다. 막 소리 지르고.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뭡니까, 잠옷, 이런 걸 입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잠을 자기 위해 하는 2-3시간을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막 쓰러져 자고. 미친 듯이. 이 손학규 전 대표가 얘기한 이 저녁 있는 삶, 이 한마디가 상당히 많은 잔잔함을 주고, 또 손학규 대표가 원래 남한테 모진 얘기를 잘 안 한대야. 근데 문재인, 영남 후보로 문하고 김두관을 동시에 까고, 그 다음에 비판도 서슴없이 하고, 여기 손학규의 변신이, 민주당이 뭔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저쪽은 좀 찌질하잖아요? 같은 도지사인데, 그걸 이렇게 쥐고 나가려고 달달달달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어쨌거나 비판이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는 내려놓고, 새로운 짐을 집어드는 모습이, 찬반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쨌거나, 결연한 모습을 보여서 좋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아니,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유도복 입고, 업어치기 하고, 아주 이제, 너무 강한 남자로 가. 푸틴 같이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모양인데, 낙하산, 메고, 특공대, 이것도 하시고,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격파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고. 근데 문재인 후보의 그런, 이 권력 의지가 없다라고 했던 비판에 대한 본인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 대단히 정말 대단한, 변화하고 긍정적인 힘을 지금 우리가 모아가고 있다고 봐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한 건요. 내가 다들 별로였거든. 제가 총선 전에만 해도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전부 다 이름 자체를 입 밖에 올리고 싶지가 않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의 바구니에 있는 튼실한 열매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이렇게 매력적인 거 있잖아요. 옛날에 2007년에 정말 달라. 더 강화해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이달 말에요. 이달 말일에 그 후보 결정을 합니다. 잠시만 제 기억이 맞나? 컷오프가 아마 주말을 거치면서 컷오프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8월 11일부터 제가 그 일정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잠깐 보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배고프지 같아요. 않으세요? 배고파요. 저기 떡이 이거 있는데 봤어요 들어오면서. 어, 왜 안 주라 그랬어? 내가 이걸 사실은 오늘 손님이 두 팀이 왔어요. 아 그래요? 하나는 MBN에서 왔고 그때 그 팀은 잊어버리고 안 주고 자 이거 드세요. 마음껏 골라 드세요. 그리고 여기 감사합니다. 그 시원한 사실 근데 뭘 제가 들고 와야 되는데 참 안 미안합니다. 됐어요. 바쁜데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면 떡도 생기는구나. 잘하면 떡국이에요. 예. 그래서 MBN 안 준 거야. 자 제가 이제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야 박용진 네가 얘기한 거랑 좀 틀려. 나중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안인데 제주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선일이 8월 25일 8월 25일부터 25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울산이 8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먼저 해요. 그래서 제주를 예로 들면 8월 23일 목요일, 금요일, 24일까지 이틀에 모바일 투표를 하고 투표소에 나와서 현장 투표하는 거는 24일. 그리고 다 모여서 연설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경선일은 그래서 제주를 까는 건 8월 25일 날. 울산은 8월 26일. 그다음에 강원도로 갑니다. 그다음에 충북으로 갔다가 전북으로 갔다가 인천 갔다 경남 갔다가 광주, 전남, 부산, 그다음에 세종,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경기, 서울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일정이 언제 끝나느냐면 9월 23일 일요일 날 후보를 선출하는 걸로 현재 9월 23일. 23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은 시간과 관련된 고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선거관리 위탁을 일정을 한 달로 해놓고 있대요. 그래서 이 한 달 안에서 제주부터 서울까지 다 끝내야 된다. 요게 일단 있고요. 요 일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뭐, 추석이 있죠. 추석 연휴가 추석이 아마 9월의 마지막 주일 거예요. 그 전주에 끝나면 23일 날 끝나는 겁니다. 요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추석 민심상에, 우리 대선 후보가 올라간다.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일정 좋네요. 우리가 또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런던 올림픽. 그렇지. 피해야 됩니다. 그거 시작되면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뭐 관심 가지려고 저 금메달 땄대. 그럼 다 그리가 그러시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렇고. 그거 피해야 돼요. 그 한나라당은 일부러 그 올림픽 기간 한다면서요. 관심 갖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진짜 독재 매뉴얼이야.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고만고만한 불리하다고 보는 거지. 분들하고 관심 갖지 이렇게 말라고. 별로 안 좋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고 재미가 우리는 없어. 계속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 해봤자 재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박근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쪽은 누가 될지 모르고 박빙의 승부가 될 거고 스펙타클한 기대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약간 좀 내가 제일 앞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도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해찬 뭐 김한길 상호영 미안 우상호 뭐 이런 분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근데 안 그랬던 거잖아요.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막 관심 묻고. 그러면서 이해찬 그 대표가 YTN 전화 인터뷰 끊어버린 날. 끊는 사건.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대박이야 대박. 그 이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만들고 또 아주 그러니까 막 서로 쫓기니까 과감하게 정책 제안도 하고 움직이시더라고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요. 대단히 좋았다. 이번에도 그런 그림을 아마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은요 어제 그제 오늘까지가 영민아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예. 조심해서 갔다 와. 몇 학년? 중1이요. 중1? 중1? 예. 고등학생 같아요. 키도 크고. 저보다 커요. 화이팅. 잘 갔다 와, 딸. 조심해. 가세요. 일단 얘기를. 네. 진짜로, 어저께 우상호 최고위원하고 잠깐 제가 앉아서 차 한잔 얻어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총선 때요. 총선 때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 지금 새누리가. 아, 쟤네를 볼 때. 우왕좌왕. 막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박근혜 대표가 오늘 겨우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의총 들어가서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일정 다 없앴고 오늘도 일정 다 없애버린 거예요. 대선 후보로서 뭐 후다닥 뛰려고 그랬던 거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 뚱뚱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타임스퀘어에서 발표했는데 정두원으로 덮였잖아. 그럼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논평 때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발언하고 두 가지 안 좋은 징조. 1. 정두원 부결. 이거 니네가 얘기하던 정치개혁 뭐야?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 난리가 나고 있죠. 다음에 더 안 좋은 징조. YS가 걔 아무것도 아니다. 7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회창을 비롯해서요. 그 YS에게 찍히고 까인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그 대단히 촉이 좋은 분이라서 제가 안 된다 이래버리면 진짜 안 돼요. 이회창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이회창에 대해서 이회창이 YS 인형 두드려 패고 그랬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김영삼하고 척져가지고 자기 띄우려 그랬지. 네, 맞아,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이회창은 뭐 50%를 훅 넘어갔었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요, 맞아. 박근혜 대표는 뭐 40몇 %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압도적이었지, 압도적. 이걸 가지고 대세론하고 한동훈보다 더 했지 그때. 그렇죠. 네. 그랬는데 뭐 YS에게 탁 찍힌 사람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는데 드디어 YS가 박근혜를 7푼이다. 게다가 2%밖에 안 나오는 김문수 지사 어깨를 탁탁 니 할 수 있다. 이게 박근혜로서는 아주 안 좋아요. 그게 막 겹치기 시작하잖아. 그 말을 전후해서 이제 막 안 좋은 일이 마구마구 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얘기 다 들었죠? 내 이렇게 될 거다 했던 거 들었던 분 손. 내가 이런 얘기? 총선 끝나고 나서 그 5월 달에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5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6월 달에. 6월 달에 앞으로 이 박근혜 측은 이렇게 될 거고 김문수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봐봐.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그 박근혜 우리가 좀 중구난방 얘기하고 좀 괜찮죠? 괜찮아. 아유. 그 박근혜 측으로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뭐냐면 박근혜가 대선 후보를 선언한다. 정수정확히 문제에 대해서 시중에서 야당과 제야에서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문제를 턴다. 그 측근과 가족들의 문제도 아주 과감하게 털고 나는 정말 대한민국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나오면 그리고 우리 쪽 위치가 뭐 MBC 문제라든지 뭐 이런 노동 현황 문제도 과감하게 국회에서 탁탁탁 처리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랬으면 우리 큰일 나. 우리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홍사덕이 뛰어나와서 이거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사전 정기 작업하고 있잖아요. 뭐 홍사덕, 누구지? 박효종, 그리고 뭐 이상돈.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웃긴 사람들이 말까지 얘기해서 더 웃기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 뭔가 대책을 세우고 발언하면 할수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5.16에 대해서 다시 뭐 점검해봐야 된다. 각자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 이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5.16 쿠데타를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할 때 이런 거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쿠데타는 쿠데타다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막 마사지해서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안 좋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잘 보여줬잖아요. 그래, 그래서 뭐 장인어른이 부역 활동을 했다 치자. 그래.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이혼하란 말이냐. 대통령 하란 말 했지.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딱 본인이 하면서 대신 아버지가 했던 일에 대한 공과가를 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 너무 기쁘게 했었던 박근혜가. 기쁘게 했었던 일이 그거였거든요. 저희 아버님으로 인해서 당하신 고초에 대해 대신 사과합니다. 그때 참. 그 노인네가,
해온 그게 다 녹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을 다시 뵙는 것 같이 반갑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DJ도. 근데 그렇게 해서 역사적 이게 썰었으면 우리는 속수무책 무너지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웬일이야. 5.16은 뭐 만만세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수정확해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고 대려 큰 소리 그러니까.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 무관합니다. 뭐 우리 이러면서. 지만이가 아니라 만인 거예요. 뭐 이걸 계속 제 가지고 있는 동생이 거예요. 아니랍니다.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기는 돌처럼 굳은 채로 이번 여름을 지내야 되고 추석상까지 가서는 엎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오히려 김문수가 대체제 뭐 이런 걸로 주목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무서운 예언인데요. 이런 식으로 박근혜 의원이 한 2달만 더 계속 해주시면 아마 엎어질 거예요. 진짜 엎어질 거예요.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표가 빠지고 있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그 부동이 아주 전혀 그 불변의 법칙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 30, 40대에서의 박근혜 지지율은 정말 엉망입니다. 왜 타임스퀘어로 하고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옆에 세우려고 그러고 나이 55세 넘은 사람은 오지도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러느냐면 20대에서는 20대 30대는 거의 7대 3이에요. 여기 어떤 후보를 집어넣더라도 박근혜를 안 찍는 거죠. 40대는 한 6대 4 정도예요. 그것도 자꾸 이제 반박근혜가 더 많아요. 사요. 그리고 50대 60대에서만 뭐 이제 우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거 왜 이럴까? 미래지향적인 투표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거 본인이 아니까. 그리고 젊은 애들 불러갖고 소통한다면서 막 물병 던졌잖아. 그 투표 부결난 날 그날도 투표 안 했어요. 박근혜 의원은 투표 안 하고 본인은 저기 충북 어디 여고 가가지고 일신여고 가가지고 막 사진 찍었는데 애들이 간다며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제일 두려운 일이 그거죠. 지금 왜 20, 30, 40대는 나를 외면할까? 왜 싫어할까? 왠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5.16은 만만세고 그러면은 20, 30대가 어떻게 거기다가 얘기를 지지를 표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애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 진짜 구린 일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쪽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원인이 박근혜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도 박근혜가 져야 돼요. 여기는 정말 여러 대선 주자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막 군부를 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화력. 이해찬, 박지원 이 두 분이 담합을 해서 상당히 뭐 문제가 많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담합에서 그 밑에 받침을 이제 니은으로 바꿨다 이런 거죠. 단합해서 이 검찰과 맞서고 새누리당과 맞서고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 저 자중질환에 빠뜨려 놓고 여유 있게 아니 이한구 돌아오라 이게 박지원의 원내대표의 그 회의 때 모두 발언이었어요. 이한구 원내대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여유 있게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7월과 요즘 너무 토끼다. 잘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발당군 지 16년째 내가 민주당 당원 16년인데 네. 요즘처럼 신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제 우상호 최고위원이 정리를 그렇게 하더라고. 요즘처럼 잘하고 있는 지도부 같다.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 지도부를 모셨지 않니? 아 맞아. 이 양반이 옛날 대변할 때 진짜 재미없었어. 주대 없이 이분 모시니까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벌써 4번째 당대표를 모시고 있는데 이번 지도부가 상당히 전투력이 있고 집중자라고 네. 이런 데에다가 어제 우상호 최고위원이 정리해 준 게 뭐냐면 김재철 지금 뭐 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인 거 아닙니까? 증거 자료가 있는데 뭐. 아니 그 얘기 아니라 김재철 아웃시킬 거예요. 여러분 속 시원하게 우리가 뭐 1등 저기 총선에서 이겼으면 속 시원하게 해버렸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 김재철 사장을 책임지게 한다라고 하는 데는 뭐 여야의 공감대가 있어요. 그거를 합의문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일단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거 딱 튀어나왔을 때 이거 뭐지? 근데 우리 국방전문위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박지원 대표한테 국방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찾아와서 5월달 안에 처리 안 하고 6월로 넘기고 국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할게요.
아무도 몰랐는데 박지원 대표만 그 사실을 일단 알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비대위 시절에도 찾아왔더라고요, 장관들이. 그래서 이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날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박았죠. 바로 이렇게 이런 게 어딨냐. 여기다 책임져라. 이게 저는 뭐 국무총리 해임까지 가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먼저 확 박았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인데 그랬죠. 대충 어리버리하게 놓칠 뻔한 판이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박원내 대표한테 꼬리가 99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뒤집어버린 거 아니야? 일단 대변인이 그거를 조지고 그 다음날 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 그거였거든요. 한일 군사정보협정 날치기고 이 내용도 문제가 많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하던 얘기가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그 일본 자위대를 군대화하려고 하는 군국주의적인 야욕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걸 왜 우리가 그 등대주고 앞장서냐? 안 된다. 체결 추진하지 마라. 한 다음 달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 한다는 거야. 와,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회의 7시 30분 회의에 진두지휘 하시더라고. 이게 참 오늘 바로 오후에 일단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11시인가 10시인가에 한일 군사 정보협정 협정 폐기 그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열었고 거기서 뚝 잘라서 총리한테 한 10명을 또 보냈죠. 의원들을. 그리고 이제 막 이거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자 막 이렇게 막 하고 모든 최고위원들이 여기에 막 난타전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걸 못 견디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이런 미친놈들 이러면서 와, 그 여론이 파도가 쫙 밀려오니까 새누리당이 왜 그러니 청와대 정말 왜 박근혜 의원 가시는 길에 왜 재뿌려 이러면서 한 2시부터 분위기가 막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3시 한 20분 전쯤인가요? 딱 연락이 왔어요. 안 하는 걸로 연락이 왔어요. 아니 먼저 새누리당이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이미 다 얘기 맞춘 거지. 우리가 먼저 마치 6.29 때 노태우가 건의하고 누구야? 전두환이 받아준 것처럼 이렇게 박근혜 착 띄우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누가 먹었어? 민주당이 다 가져갔지. 야, 이거 우리 거.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 새누리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네는 왜냐면 어저께 그걸 국무회에서 통과됐다라고 우리가 막 비판을 하니까 김영우 대변인이 나와서 이게 국익에 관한 사안인데 말이야. 이거를 반일 감정을 부추기긴 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얼마나 자기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름대로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라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큰 실수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격적으로 당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구석으로 몰아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철 문제,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번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움직이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하는 이슈를 만들어낸 능력도 대단히 괜찮다. 그래서 떡 좀 드시고. 예. 우리 지금 지도부 제가 거기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A 플러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A는 확실한 것 같고요. 역대 최고 성적이에요. 지금. 그래 잘하고 있어서. 네, 자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자 중계방 여러분 본방이 꽉 찼어요. 이 재밌는 얘기 우리끼리만 들으면 안 되잖아. 중계방으로 좀 이동 좀 해봐요. 중계방 지금 3층은 널널해요. 예, 중계방 지금 3층이 아주 널널하니까 거기 드세요. 한 420석 자리 있어요. 빨리빨리 이동하세요. 예.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월빙이님 감사드리고요. 한일 군사협정 통과된 날 망치부인의 예언 있죠. 요거, 박근혜가 뒤집으려고 그런다. 박근혜 띄우기다. 초를 딱 쳤잖아. 진짜. 초를 딱 쳤더니만,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박근혜가 딱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망치부인 말이 맞았네? 네. 자, 이때 또 민주당에서, 부터 먹어가고, 어쩌면 이렇게 그냥, 먼 내외, 모든 관계자들이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지. 나 요즘에 진짜 살만 난다니까요. 자, 우리 도나무니님, 미드나잇 재즈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별아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게 만천님도 감사드리고요. 통치백서정권님, 멋진세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요즘 화력 쩔어.
민주당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야. 요즘 화력 쩔어. 쌍둥이님, 강희연님, 올박러브님 감사드리고. 자, 우리 뭐 스티커하고 저기 별풍선 못 쏴도 돼요. 추천은 공짜예요. 빨리빨리 추천. 예, 2747님, 도나무니님, 불멸의 숫소님, 타산지성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얼라리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아세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에게도 공짜 추천이 있다. 네, 자, 이 드시고 저기 뭐예요? 물 드실 동안에, 자, 마리나 쇠별꽃님, 예, 감사드리고, 바른길만 가자님 감사드리고요. 세바천하님 감사드리고, 망치루 지자바님 감사드리고. 자, 이쯤에, 우리, 민주당,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다! 최고 표시, 자우영꽃님, 멍멍뉴스님, 예, 0217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다! 예, 자, 엄지손가락, 예, 대선향이 달련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 모바일은 엄지손가락 못해서 손으로. 와. 민주당 요즘에 최고, 내가 볼 때, 나 16년 동안 지금처럼 이기는 거 처음 봤다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막 당선되던 그 시점, 다음으로 지금 완전히 최고의 인기, 상종가야. 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지자분들이 흔들리시거나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다. 박근혜 대단한 것 같지만 이미 지금 어마어마한 구멍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장학회 문제라든지 5.16에 대한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참 우리로서는 이번 대선을 어렵겠군 했었는데 불통의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가려고 해서 저거는 상대가 저런 태도로 보이면 우리가 이겨요. 저는 적어도 민주당의 정치인들이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어느 분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그치. 확 비교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자신 갖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번 대선에서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이미 우리 방에서는 박근혜 여사께서는 4월 총선으로 그 운을 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를 다들 비웃을 때, 아니다, 김문수가 더 가능성 있다. 나름 보니까 약간 또 조중동하고 박근혜하고의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언론에서 2005년, 6년 거도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박근혜를 조중동이 꺾었더만. 이명박을 띄우면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박근혜는 본인이 이제 독재 매뉴얼이 있고,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박정희 때는 조중동 무슨 언론이 무슨 정치를 해. 근데 사실 이 조중동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조중동을 지배하던 시대에 보스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되면 또 조중동을 지배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명박을 막 띄워서라도 박근혜를 꺾었어야 됐고, 지금도 김문수의 사실 노이즈 마케팅이잖아요. 뭐 이면지 이런 거 막 띄워주는 걸 봐서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박근혜 밑으로 다시 못 들어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우는 다 했다 했는데 세상에 그 외신 봤죠. 외신에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4월 총선 끝난 다음에 다 쓰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AFP, 로이터, 뭐 CNN, BBC 전부 다 이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로 쓰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거 진실의 힘? 진실의 힘이라는 거 아세요? 이건 뭐예요? 잘 모르시죠? 네. 나 처음 알았어. 김근태 의원한테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상을 줬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5월 달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박근혜 씨는 원한이 많은 원혼들이 박근혜 앞날을 맡고 있다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그게 누군지 몰랐어. 근데 김근태 의원을 인권상을 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조직이냐 하면서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고문당해가지고 막 6개월씩 가서 2개월씩 막 고문을 당한 거야. 그 사람들이 이 진실의 힘은 물이나 알던 어부가 땅이나 알던 농부가 자신의 이름 석자밖에 모르던 촌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내몰려 그런 사건 많았죠.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무죄를 얻어내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 그 일부를 출연하여 만든 재단이다. 진실의 힘. 예, 그래갖고 이 재단에서 이 사연들을 내가 읽어줬는데 다들 분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어머니가 병들어 죽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자식들이 간첩돼갖고 그 원혼들이 얼마나 쌓였겠어.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 진실의 힘을 내가 몰랐는데 이걸 딱 보면 내가 저릿저릿한 거예요. 이분들의 한이구나. 거기다 대고 박정희 기념관을 지었으니 이 원원들이 똘똘 뭉친 거지. 거기다가 지금 경북 지역에 박정희 우상화가 너무 심하더만. 그거 네, 알아요? 압니다. 너무 심해. 무슨 도서관, 사입이 종교 기념관, 수준이야. 생가복원 난리가 아니죠? 사당도 있어, 사당. 사당도 있고요. 예. 그게 이 박정희 우상화가 거의 사이비 종교 집단 수준이야. 우리 방송에서 이 진실의 힘을 계속 읽었어요. 한 2주일 읽으면서 다 같이 울었는데, 거기다 박정희 기념관에 동상이 5m래. 거기다 유경수, 왜 그때 그거 터졌잖아. 6월 18일에 터뜨린 거 기억나세요? 유경수 생가방로. 그 만원짜리, 만원 행복. 만원짜리 그 최고급 한정식.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진짜 그러면서 박근혜는 운이 다 했다 싶은 거야.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YS, 이제 감기로 얼마 전에 입원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아직 정치적 촉이 대단히 있으신 분. 그런데 그 양반 입이 칠푼이다. 박근혜 빌거 아니다. 지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제가 볼 땐 박근혜 의원에게 정두원 사건보다 더 큰 일이 Y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YS는 마이크를 들이대면 될수록 그러니까 박근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이분한테 그게 걸려들어가지고 하여간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칠푼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칠푼이. 이건 전직 대통령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우 차원에서 네. 그분이 그 어른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불러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쥐박 칠푼님 감사합니다. 또 이때 딱 쏘시는 센스, 네 불러드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칠푼이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예, 우리 정성호 대변인께서 예.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장 저축은행 비리 관련한 브리핑을 막 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형님 세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된 조직 청와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모든 정권의 말기에 이런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임기 말에 그런 일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임기 내내 검찰이 눈 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안 감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임기 말에 힘 빠지면 탁 잡아가고 이러면서 현 권력 관리하고 다음 권력에 줄서기 하고 이런 식으로 5년마다 검찰이 살아오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이런 게 터지기 해서 현 정권으로부터 소나기에서 살살살 자기들은 몸을 빼고 나와. 지네들은 무죄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으면 검찰의 독립성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빠져나와서 다른 몸을 막 들어가. 이 검찰의 이런 태도를 상당히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좋고 말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때를 전후해서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검찰이 잡아가면 죄가 있으니까 국민들도 저는 저렇게 돈 받아 먹었구나 이렇게 욱하했었는데 그래 내가 돈을 받았고 혹은 저 사람이 돈을 받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범죄시하고 혹은 이걸 문제시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검찰이 왜 다 할까? 혹은 어떤 경우는 또 봐줘요. 누구는 봐줘. 누구는 걸려들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그렇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잡아놓고. 그래서 검찰 권력에 대한 좀 개혁.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해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자기가 대표로 있는 동안 검찰 손보겠다. 이런 짓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은 사실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왜요? 대선 끝나고도 계속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신 거기 때문에 보통 언론에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큰 선거, 총선, 대선 끝나고 나면 이기면 이긴다고 당연히 하지만 왜 이겨도 왜 새로운 대통령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물러나지고 이러잖아요. 우리 대표는 내 임기는 2년이다. 알지?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 2년 동안 검찰은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그래야 돼.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도
아니 우리 5월 달에 그랬잖아요. 권양숙 여사 무슨 차명계좌 이러면서 조현호 터트렸잖아. 네. 그럴 때 우리 방에서 딱 정한 원칙이 한마디였어요. 일단 계좌부터 깔아. 계좌 까면 상대해주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주일 똑같이 댓글 쓰니까 그 다음에 계좌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노정현 아파트 13억 이러면서 뭐 둘 중에 하나 구속한다 지랄 연명을 할 때 우리가 그래 원분 찾아보자. 야 이명박 사위는 야 금액이 틀리다 야 이래 놓으니까는 그래서 그래 눈에 한번 잡아 넣어라. 우리 이명박 사위에 대해서 한번 털겠다. 친인척 한번 털어볼까? 부동산 지도 한번 털어볼까? 그러니까 또 쑥 들어갔잖아요. 이 검찰에 대한 이런 그 분명한 태도를 갖는 새로운 새로운 정권이 필요한 거예요.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번에 완전히 바로 잡아야 돼. 옛날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의 대화할 때는 몰랐어. 모르는 거죠.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때 왜 모래시계 효과를 봤잖아. 모래시계 박사원이 얼마나 멋있었어. 그렇죠. 조경철이랑 뭐 그게 되게 그러니까 검사 그러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을 때 갑자기 검사랑 싸우니까 사실 국민들이 공감을 못했다고. 저 왜 저러냐. 나도 몰랐는데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싸움이 뭔지. 조중동과의 싸움, 검찰과의 싸움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너무 앞선 싸움을 해서 고립됐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보복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의 카르텔을 완전히 깰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자살폭탄이야. 그들의 적진으로 조중동과 검찰의 적진으로 노무현 대통령 폭탄 들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터져버린 거지. 그러니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대선을 바라보면서 어쨌거나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를 하게 두면 우리가 대선 승리 못한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검찰은 지금 이미 세게 줄을 섰어요. 새누리당 쪽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저들도 악착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악착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박지원 대표를 소환하고 뭐 그래놓고 이제 무슨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저쪽에서 흘리겠죠.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요 국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이 국면에 무엇이 없느냐면 대선이라고 하는 국면에서 총사령관은 없어요. 이 총사령관 우리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런던 올림픽까지의 이 관리를 우리 당 지도부가 잘 해주고 국민적 축제를 통해서 9월 23일 날 그 후보가 선출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 그 총사령관 중심으로 쫙 몰고 이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대선 과정도요. 옛날에는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다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제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의 장점 있잖아. 나는 이 손학규의 전역이 있는 삶. 그것도 멋있는 거예요. 네, 훌륭하죠. 거기다가 김두관 지사 얼마나 저돌적이야. 바닥에서부터, 이장에서부터 올라온 그 끈기. 거머리 나는 발언 이 듣고 깜짝 김두관 놀랐어. 생각하면 뿌리 같은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뿌리.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뿌리 같은 남자. 김두관. 멋있잖아요. 거기다 특공대 문재인한테 걸리면 다 뒤졌어. 이거는 나는 있잖아요. 저 벌써 대선 방송할 기분에 들뜨는 거야. 내 2007년에 방송을 접었다니까. 도저히 내가 참질 못해갖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007년 대선 앞두고 방송 접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멋있어. 거기다 만약에 박영선 뛰어들면 박근혜 잡는 여전사 박영선 떴다. 이거는 정말 이 축제의 장이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1등을 해도 멋지잖아. 누가 1등을 해도 멋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안철수 교수가 이제 글쎄 뭐 저는 안철수 교수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문재인 후보에게 2번 밀렸어요. 2위 자리를 박근혜 1등, 그다음 안철수 문재인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안철수 교수가 정치권이 잘하면 내가 굳이 왜 나가냐 이런 얘기. 지금도 그 센스를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권이 잘 못하면 안철수 교수가 나와서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안철수 교수의 그 예전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당히 찌장이 벌어지면 혼란에 빠져 있는 통합진보당 쪽까지 잘 아우르는, 지금 저쪽이 야권연대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치사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근데 야권연대가 당대당 연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연대도 방식도 있어요. 총선에서는 지역을 막 나눠가지고 해야 되니까 당대당으로 서로 책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전국적인 선거라고요. 정책으로 딱 막. 그래서 선대위에 그냥 개별 결합하는 방식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고요. 여튼 야권연대를 사실상 완벽하게 복원하고 안철수 교수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한 채로 박근혜는 계속해서 정수장학회와 5.16과 정두원과 YS와 싸우게 두고 우리는 쭉 앞으로 그냥 안철수의 지지와 야권연대의 날카로운 발톱을 딱 들고 쭉 앞으로 전진해가면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6월 달에 그런,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희는 줄을 마치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 앞에 자중질환으로 쓰러지는 적군을 보고 너는 가서 전리품을 획득하라. 아, 그런 말씀이. 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러 가는 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면 그 7바퀴 반 돌고 무너뜨렸다는 거기.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네는 구경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경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전쟁은 줄짝 받아서 응원만 하면 돼. 민주당 화이팅! 누구 잘한다. 너도 잘한다. 우리 YS가 우리를 지지 선언하면 어떡하나,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자중질환이야. 정두원, 김영삼, 그 다음에 뭐 박근혜 가족.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중질환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뭐 김태호, 거기다 정몽준, 이재호까지. 정몽준, 이재호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거기다 우리 박사모께서 또 그 안철수 씨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역할을 우리 박사모 회장님 하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께 솔직한 답변을 원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철수를 돕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정말 큰일 하셨어요. 그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 안철수님 지지율 5%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그 캠프에서 뭐 그 얘기도 나온 거죠. 5.5m 발언도 그 캠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맞아. 그것도 사실 5.5m 이내 55세 미만 55세. 이상은 꺼져라. 완전히, 그러니까 젖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리가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 방만했어. 그리고 지네가 마치 된 것처럼 제가 볼 때는요, 총선 딱 끝나자마자. 너무나 2달 동안에 막 사람들 잡아들이고 막 소환장 발부하고 겁을 줬잖아요. 근데 그 2달 동안에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야, 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이런 세상을 살겠구나. 그 2달이 제가 볼 때 4월, 5월 그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확 느낀 거야. 그때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과반수 안 넣고 너무 잘했어. 나는 정말 과반수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과반수를 못 넘으면서 국민들이 박근혜 치하를 2달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뭉치는 거야. 야, 이거 무섭다. 미리 뭐 예방 주사를 맞았다 이렇게들 보시는 부분도 있죠. 근데 속은 진짜 상해요. 근데 잘 된 거야. 옛날에 열린우리당에 152석 할 때 한나라당이 110석 갖고 열린우리당 등신 만들었거든요. 지금 똑같잖아. 내가 그래서 127석은 신의 숫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여론을 잡으면 과반을 이기는 숫자야. 과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숫자예요. 100석 미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등치만 큰 공룡 숫자거든요. 근데 127석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이거는 완벽한 숫자인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통진당 14표. 그거 이 사람들의 여론을 우리가 조성하면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너네 누가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투표 안 할 애들이 20명은 나와. 그럼 이건 우리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민주당은 최고의 스펙,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조건, 거기에 최고의 세 스타. 이해찬, 박지원, 박용진.
접니다. 잘해야 돼요. 당당하게 하세요. 뭐 예, 검찰이 건드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 추적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검찰은 권력의 냄새를 맡으면 풀보다 먼저 눕는다고. 거기 대사 진짜 명작이라니까. 대박 아니야, 대박? 우리 국민이 권력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 박용진 대변인 무슨 옛날에 주차 위반 이런 것까지 들고 와서 과거를 털었네 어쨌네. 너네 증거 없으면 까불지 마라. 우리 방에선 딱 2글자로 얘기잖아. 증거. 증거 딱 얘기하면 얘네들 말 못해요. 그 권양송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깠잖아. 그래, 계좌 까라. 계좌 까면 상대해주마. 계좌가 어딨어? 계좌 없다. 그러면서 맹구됐지. 예. 우리 아까 잠깐 나오던데 대법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는 분이 네, 계셨어요. 아마 우리 원내 원칙 중에 하나가 한 놈만 팬다예요. 그래서 그날 박지원 대표가 이거 딱 카드 누구 들면 그쪽을 패는 그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해본 거지. 4명의 후보자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커서 심지어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병환? 예.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철회하는 걸로 자진 사퇴를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인사청문회에 큰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부적격 결의문을 내거나 이렇게 의견을 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새누리당도 도무지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버티라고 그래. 버티면 우리 박근혜 여사에게 참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분 버티시고 정두원 버티시고 그 다음에 한일 군사협상 계속 하겠다고 우기시고 YS 계속해서 평가해 주시고 이러면 이번 완벽해. 그냥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야 멋지다. 박근혜 대표가 권력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많아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동생이 아니랍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데 박근혜 의원이 그런 면에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고 발언도 그런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것이 본인의 대선 가도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좀 이따 우리 민주당의 약점, 문제점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이런 에너지 그리고 약간 중구난방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분산과 집중을 확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내가 민주당을 16년을 겪어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좀 촌스러워요. 약간 촌스럽고 그 다음에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 그게 민주당을 늘 2인자로 만드는 그게 죄였거든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확 뒤집어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의 실정으로 된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민주당의 그런 이 메커니즘을 확 뒤집었죠. 정말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승리했었다라면 다시 그 민주당의 메커니즘이 152석 속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아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옛날에 이렇게 진보 정당에 있다가 민주당에 와서 보니까 답답할 때가 좀 있죠. 그렇죠.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민주당에는 없고 진보 정당에는 있는 거. 뭐냐면 이 이념, 노선,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민주당에도 전통적인 민주당에도 그런 이념과 노선 이런 것이 강령 이런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긴 합니다만. 없어 그런 거. 그렇죠. 사실은 그냥 우리는 조직이야. 종이 위에 글씨로만 있었던 거예요. 하얀 종이 위에 그냥 글씨로만 있었던 건데, 저는 민주당이 그냥 이런 선거 때마다 공천이나 나눠먹고, 또, 권력 잡아가지고, 권력 나눠먹는 이런 상인 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정치 집단, 그래서 새로운 비전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호롱불만한 작은 어떤 자기 지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집단이 정권을 2번이나 잡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게 우리의 저력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린 잘 말은 잘 못하는데 행동은 해. 그게 아마, 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리더가, 어떤 가치와 지향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지. 쭉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노무현, 김대중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빈자리에 그것을 대신할 사람으로서의 리더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있고 거기 내용의 리더를 만들어야지. 당은 호롱불만한 지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정책은 있습니다. 정책으로서는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3대 지향은 있습니다. 다시, 예? 3가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이 3가지 지향은 있어요. 정책적 지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DJ와 노무현이라고 하는 두 걸출한 지도자가 하나의 이것을 이런 공약과 법안을 실현시켰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방향을 그렇죠. 결정하신 거죠. DJ는 이 지긋지긋한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시절을 끝내고 인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계를 열었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이걸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그쳐 있었던 상황에서 모든 면에서의 이 권위주의의 타파를 끌어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손해본 것도 많지만, 본인은. 그리고 그 권력 집단은 손해본 것도 많지만, 그런 것을 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쫙 그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지금 두 분 돌아가시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그 뒤부터 최근까지 민주당의 지향이 뭐였을까? 우왕좌왕에서 우왕좌왕. 없었어. 국민들이 이명박 싫은데 왜 야당으로 제대로 못하니 니네. 그런데 합치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야권연대라는 게 나온 거고 민주당이 사실 잘 못하고 있었는데 야권연대로 후보만 단일화시키면 모든 선거를 다 이기는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100만 명 넘게 확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큰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집단 투쟁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면 이 개고생을 통해서도 쟤네가 버티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권력 집단을 잘 만드는 거, 우리 마음에 드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모든 선거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테니까 후보 하나로 단일화시켜라. 그러니까 정말 이 요구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후보 단일화로만 표를 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이 미우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 표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명박을 대신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황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집단, 자기 지향이 분명한 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민주통합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진보 정치가 뭐냐?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데 예전에는 진보 정치 그러면 노동의 정치, 그다음에 정치 개혁, 정당 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부유세라고 하는 하나의 세트 정책이 있었던 거죠. 근데 노동 정치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은 집단적인 정파 간의 이기주의로 부정선거도 일삼는 이런 것으로 국민 앞에 민낯을 다 드러내 버렸고, 그리고 진보 정치의 어떤 고유한 어떤 정책과 공약이었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야권 전체의 자산으로, 지적 자산으로 넘어왔다고요. 이럴 때 저는 과감하게 우리 민주통합당이 1월 달에 보여줬고 약속했었던 개혁, 진보, 열정, 젊음 이런 것들을 다시 전진 배치시켜내야 된다. 과감하게. 이 조금 잘 된다고 또 좋아가지고 이럴 것도 아니고 대선에 이기려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선을 잘 이기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급 실망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옛날에는 뭘 짓겠다, 돈 벌어 주겠다 이런 뻥을 쳤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이 뭐냐?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이런 것들 뭐 대법원 대법원장을 뭐 직선제하겠다 이런 그다음에 국회의원 네. 뭐 국민 소환하겠다 이런 거를 헌법 개정하겠다라는 걸 던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내가 이 총선이 딱 끝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 노친네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노친네들 젊은 놈들 중에서도 있었어.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너무나 민주당의 정책이 좌경화돼서 그래서 민주당이 외면받았다. 하여튼 내가 확 그냥 예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 우리 망치 부인께서도 잘 지적하셨는데 실제 지난 총선에서 30대 투표율이 낮았어요. 대단히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철이 그 두문 정치연구소 그 소장하고 고원 교수가 저희가 어떤 자리가 있어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는 어느 사회나 좀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개혁지향적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이 사회에 막 어떤 틀을 잡아야 되는데 나이 드신 선배들이 자기들 기득권 내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꾸 내놔라 우리도 같이 뭐 하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세대니까 그 개혁지향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 30대 투표율이 낮아서 생겨난 것이 수도권의 접전 지역에서 다 패한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거는 중간층이 찍었다기보다는 다 얘기하잖아요. 6시부터 8시까지 이 퇴근 투표족. 젊은 30, 40대가 우르르 그냥 와가지고 투표해버린 거예요. 못 살겠거든. 물론 이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일 수도 있지만 이 젊은 세대의 개혁적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이겼다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한테는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데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지금 선거 국면이라고 하는 국면 관리는 대단히 잘할 것 같다. 이해찬, 박지원 이 투톱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안정 희구 세력 뭐 혹은 뭐 중도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지. 손학규 후보께서 그쪽을 좀 강조하시는 게 본인의 득표력이 거기에 많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거기를 너무 이렇게 하면서 스탠스를 잘못 움직여버리거나 이 내부에서 노선 논쟁이 벌어져버리면 저는 안 좋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후보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개혁지향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일단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 겨우 백지나 달려고 이렇게 온 거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백지도 못 달았지만 어쨌거나 이 당에 결합하고 함께 하는데 일정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뭐 성급한 거 아니냐는 우려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하고 같이 진보정당에서 통합에 결합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회민주주의 정치 전략과 복지국가 정책 노선에 대한 이제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바쁜 중에도. 저는 이제 이런 필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뭐 홍기빈 선생하고 스웨덴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신정환 교수님, 그다음에 뭐 박상훈 박사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스웨덴,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 3인당과 3인주의 정치 세력들에 대한 공부를 해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참 좋은 정책들이 대부분이 다 그 3인주의 정당들이 만들어낸 복지국가 모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책과 공약은 저쪽에서 가져온 게 많은데 그러한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정치 세력들의 고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고, 지향,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이제 모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우리 무식한 벗들이요. 뭐 사회민주주의가 나오니까 종북 좌빨 빨갱이 그러고 있지? 박근혜 씨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 들어봤니? 아이들아, 경제민주화가 바로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이야. 예. 이 무식한 벗들아. 그리고 종북 얘기하려면 박근혜 캠프에 가서 얘기해.
나는 김정일하고 악수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여자야. 김정일 만나가지고 위대한 지도자의 자손들이라는 둥 걔 뻘소리하고 돌아온 여자한테 가서 종북에 대해서 물어봐. 나는 김정일 개새끼 할 수 있지만 그 여자는 못할 거다. 그 개새끼하고 손잡고 그 웃고 사진 찍은 그 여자는 뭐가 되니? 예, 아유, 속이 다 시원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민주당이, 그런, 어떤, 우리 지향, 정치적 지향.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이번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당직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촥 줄을 서가지고, 공천 나눠먹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할까도 그게 또 촥 모여서. 그래서 계보가 낮 계보 다르고 저녁 계보가 다르고 주말 계보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다 줄을 서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고 당내에서 정책과 정치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 민주당 공천을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 민정당, 민자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천 받고 이랬었어. 그 사람들이 거의 한나라당 이중대스러운 그런 공약 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줄 설 때도 그쪽 가서 찬성하고 자빠졌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지만 그때는 그게 줄이었어요, 민주당에. 내 16년 전에 왔을 때는 우리 김근태 의원님 같은 사람이 정말 비주류에 욕먹고 귀퉁이에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난 지금은 이게 5.5대 4.5까지 갔다고 봐. 적어도 이 개혁적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왔을 때 9대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4.5에서 5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박용진 대변인이나 이런 젊은 이 개혁정당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그 다음에 당내의 개혁파들도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이 분명히 개혁 진보의 성향을 드러내야 돼요. 왜냐? 한국 사회는 1대 99의 싸움이야. 1%의 부자 대 99%의 서민이기 때문에 99% 서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려면 진보 개혁 노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좌경적이라는 둥, 빨갱이 비난을 받는다는 둥, 걱정하지 마. 우리는 박근혜하고 동아일보가 있어. 동아일보 가서 김정일한테 참인간이십니다. 거기다 박근혜 가서 김정일이랑 독대하고 오고,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로 걸릴 사람 없어. 자신감을 가져. 실제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정리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3인주의예요. 그렇죠. 이분이 자서전을 보면서 제가 알았는데, 세계의 3인주의 국가들, 3인주의 정당들끼리 모이는, 인터내셔널 조직이 있어요. 그 대회 때 꼭 대표단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최근에 알았어요. 자서전 보면서. 그래서, 재밌네. 그리고 이분이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 유명한 장충당 공원에서의 100만 명 유세. 그 연설문을 제가 이번 정치학과지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하는데, 그 연설문을 구해서 다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미 그때 부유세, 사치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라고 지금은 표현하는데, 그런 방식의 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도 나오고, 엄청 앞서갔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저에서 제가 뭘 딱 느꼈느냐면, 석양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동엽 시인의 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 찾을 수 있나? 글쎄요. 자, 석양 대통령 검색해서 좀 올려주세요. 예. 제가 첫 구절 그래요.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던가, 라는 어느 나라에서는, 이라고 시작을 하네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광부들이, 헤세의 시를 다 읽고, 또 대통령은 퇴근 후에 막걸리 한 병 자전거에 싣고 오랜 시인의 집으로 저녁길에 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전체의 글 내용이 이 여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나라가 사실 스웨덴이에요. 그런데 신동엽 시인이 활동했던 이제 40년대부터 60년대 그때를
그때에도 이미 저런 나라가 있구나. 우리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찍고받고 싸우지 않나도 되는 이런 길이 있네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고,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한 뭐 나는 무슨 노선이다. 이분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천주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슨 이념과 노선에 충실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지향하고 담아왔던 노선은 삼민주의다라고 하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네. 당의 많은 분들의 좀 의견들을 우리 좀 끌어내고 해보려고 해요. 김근태 의원님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작은 미국이 되기보다 큰 북유럽이 되고.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랑 늘 공감하셨던 바로 이제 이 사민주의적인 사회,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되고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제가 한번 찾아서 예. 읽어드릴게요. 그 시를 석양의 대통령이라는 걸 못 찾겠어요? 석양 대통령? 못 찾고 있나 봐. 이상하다. 석양 대통령, 저기 나왔다. 잠깐만요. 컨트롤 C에서. 오래된 풍경. 신동엽 시를 다 올렸는데 제가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스칸디나비아라던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잎 온단 딸아이의 손을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 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동 대합실 매표구 앞을 떼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은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누군가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까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턱과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문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에 놀러 가더란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이게 1960년 초반일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해가 그쪽이니까. 딱 노무현 대통령이 급필 나죠. 그러니까 이게 봐 노무현이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밀짚 모자 쓰고 손자딸 태우고 이렇게 자전거 끌고 가던 모습이랑 연출하신 거 아닌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하고 담배 피우고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과 스웨덴을 섞어서 막 계속 시인은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그 대통령이 그냥 백화점에 애 손잡고 나와서 칫솔 사러 오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표 사려고 줄 서 있고 역장이 와서 그럼 앞으로 가시죠 이렇게 안 하고 인사하고 휴가 가서 좋으시겠어 이러고 이제 간다는 거 아니까 그 이승만 정권, 이 권위주의 정권 이런 걸 거치면서 막 엉망으로 가고 있는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부러웠던 거죠. 권위 없는 사회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이웃으로 있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걸 이제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노무현 대통령 떠올리시겠지만 이 시에서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는 넉넉한 이 저녁 있는 삶. 근데 우리는 그 스웨덴이나 스칸디나비아 이 사국이 보여주고 있는 교육, 의료, 그다음에 노후, 이 주택 이런 모든 분야에서의 좋은 정책들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가져는 옵니다만 그거를 만드는데 어떤 정신과 어떤 정치적인 힘들이 필요했는가는 사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근데 우리 당에도 예전에 뭐 신기남 의원 같은 분이 3인주의를 좀 조심스럽게 주창하고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고. 아니,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하다못해 우리 박근혜 여사께서도 경제민주화, 이게 이 빈부격차를 줄여서 경제적으로 평등해지자는 얘기예요. 그게 사회민주주의야. 근데 뭘 두려워하고 있어. 박근혜보다 못해? 예. 예,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적어도 선거 때마다 이름 바꾸고 선거 때마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이러지 말고 하나의 단단한 지향을 호롱불만한 지향을 걸어놓고 꾸준하게 한 10년, 20년 정도 한다 생각하고 나는 한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데에서 국회의원 2번, 3번 연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당은 이렇게 우리 집단, 우리 당은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내가 못하면 내 동료가 또 못하면 그 다음 우리 후배들이 해가지고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민들도 이게 신뢰하고 찍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얘기인데요. 재벌 보고 우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실제 우리가 집권을 내년에 이제 올해 이겨서 내년에 집권했다고 치자고요. 재벌 보고 경제민주화라고 내놓으라고 하죠. 근데 재벌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꾸 규제만 하고 뭐 못 살게 구냐. 그런데 재벌한테 이것이 전제되면 재벌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내놓을 겁니다. 뭐냐? 얘네가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하고 20년 하겠네? 그리고 얘네가 계속 정권을 쥐고 있으면 그러면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겠네. 지금은 재벌 우리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중소기업 침해하지 말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 분야에서의 자기들이 좀 답답한 거, 세제 분야에서의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먹힐 때, 이런 감이 왔을 때 기업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거를 해주는 게 정치 세력이어야 돼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거기도 그 재벌의 힘이 막강한데요. 대기업들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기업들,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국제적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짤제스 바덴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인데 거기에서 노사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그 사용자 측이 노사 합의를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전제가 뭐냐면 3인당이 앞으로도 계속 집권하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죠, 공포. 이 공포가 이거 맨날 저 정부 앞에랑 밑에서 노동자들하고 싸우고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과감하게 양보하고 과감하게 서로가 타협해 가서 지금은요 스웨덴 에로하고 스웨덴 경총하고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국가 정책 전반을 놓고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2% 올려라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타협이 만들어지니까 스웨덴 노총이 우리로 말하면 민주노총 같은 데가 건설 부문 파업을 주저앉혀요. 파업하지 말으라고. 니네 때문에 전체 경제가 어려워진다.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의 서로가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려면 정치 세력이 10년, 20년 되는 플랜을 보여주고 그 10년, 20년 집권하겠구나라고 하는 이걸 보여줬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먹기 좋은 떡을 이거는 뭐 등록금 반값이에요. 이거는 통신비 반값이에요. 이렇게만 늘어놓고만 있는데 이것이 이러이런 체제로 가기 위한 한국 사회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고 우리 민주당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시 플랜을 내놓으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임기 말에 했었던 비전 2030 같은 그런 비전을 딱 집권 초기에 내놓고 쫙 밀고 가면 된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진정한 집권이다. 이번에 집권하고 또 나눠먹고 막 저쪽에서 공격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또 권력 내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욕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세상을 꿈꾸었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하면 빨갱이다.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왜 집권하자마자 분배 얘기했잖아. 예. 분배 얘기하면 조중동에서 이런 빨갱이 새끼를 하면서 막 그래요, 씹어대고 그래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팍 쫄았어. 저 빨갱이야? 분배 얘기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 10년을 그 지독한 새끼들 밑에서 네.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과연 나라를 위한 길인가. 이걸 진짜 진지하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뒤에야 그분들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듣기 시작한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약속하죠. 오늘 이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총선 때 좀 잃었던 자신감 지금 어쨌거나 당 지도부가 잘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참 눈빛들이 또렷또렷해요. 그래서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같이 힘을 좀 합쳐서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거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집권은 이전과는 다른 집권이어야 한다. 단지 이명박이 믿고 박근혜 후보가 좀 후져서 우리가 이제 이 반사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집권을 통해서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악다구니 쓰는 사회가 아니라 아까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시에서 담아지고 있는 정말 인간다운 삶, 노동이 존중받는 삶,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복지국가의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첫 집권이어야 된다. 이전과는 다른 집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 보고 너 너무 과격해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를 민주당 안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연락하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가서 민주당 게시판에 따뜻한 사랑을 보여줄 테니까. 아니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자신감을 많이 우리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이 눈 불알이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해찬 대표처럼 눈을 안 깔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그 다음에 새누리당, 청와대, 일부 못된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고 우리 서민들이 노동자와 서민들이 이번 집권을 새로운 대한민국 50년을 준비하는 첫 집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10번 해야 돼요. 우리가 집권을 대통령 선거 10번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로 한번 앞장서서 열심히 저도 뛰겠습니다. 속 시원한 얘기 대변인으로서 많이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꼭 정권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좀 오세요. 예.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변인 되시고 지금 몇 달 되셨죠? 제가 3월 중순이었으니까 4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좀 오셔가지고. 진짜, 그렇게요.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오셔서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대선 전에도 한 번 오시고, 경선 전에. 이렇게 할게요. 경선 중에 중간 해설 타임을 한번 갖는, 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 본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뵙고. 그래서 제가 지금 7월이니까 9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오면 우리 경선 서울이 한 40%예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 민주당에 대한 이렇게 이런 못 들어봤던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게 소통하는 거 사실 되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민주당과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가진 건 없으면서 굉장히 재느라고 소통을 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굴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꼭 올게요. 우리 박용진 대변인님께
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요. 예,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예, 저기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제가 예. 노래하는 거 아니죠? 아니고요. 자, 예.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떡을 좀 따갖고 가실래요? 하나만 주고 가. 예. 뭐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이거 다 고급적인 거 같아. 386이다. 그 누가 제 아무리 쌍갑 좋으시겠어요? 예, 맛있는 거. 함소 바로 거기 너와 나의 뜨거운 청춘이 있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욕되지 마라.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386이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 누가 더럽히는가. 그 누가 이용하는가. 지키며 살아온 그대 가슴에 못지를 아는가. 이 땅의 소시민으로 그래 한낱 가수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잊혀진 삶의 노래와 내 동댕이 쳐진 깃발 속에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래 나는 386이다. 덧없이 세월은 흐르고 하루하루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오열사의 정신. 그들 앞에 지금 우린 진정 떳떳한 삶이다.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잠시만요. 전화 한 통 할게요. 있다. 인간 세상 평화 통일 그리고 만인의 자유를 이 땅의 소시민으로 무명의 386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매일 난 꿈꾸고 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이여 힘내라 386이여.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이여 힘내라 386이여.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철이마왕님 감사하고요. 1105님 감사하고요. 까만 토끼님 감사하고요. 별하리님 감사하고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여러분들 방송 오늘은 뭐 제가 많이 얘기 안 하고 우리 그 MBN 종편 기자님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그 박용진 대변인님하고 오늘 할 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뉴스 좀 봤고요. 예. 자, 오늘 괜찮았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못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재방송 틀어드릴 테니까, 예, 버퍼가 쩔어요? 그쪽에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버퍼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지금부터 재방송 보시고요. 관련해서 뭐 질문하시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돼가는 것 같지? 어? 어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 어? 그죠? 예.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그죠? 네. 자,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우리 후보들 막 박수 치면서 재미있는 결과 기다리면 돼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1부는 그 종편 기자, 망치부인에게 별풍선에 대해서 논쟁하러 오다. 나 지금 멘붕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2부 민주당 대변인 소환. 우리 그 시청자와 소통하는 민주당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 방송 보시고요. 자, 망치부인의 다음 생방송은 월요일 낮 2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지금 멘붕님, 꾸링님, 플라워 나무님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선물해주신 많은 분들께 인사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본방으로 오셔서, 본방에서 같이 제 방송 보세요. 자, 망치부인이었습니다.